자, 진행을 합니다. 매매는 낙성, 불효식, 쌍무유상입니다. A약에다가 체크할게요. A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죠? A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약속을 A약이라 한다. 그죠? A약은 100% 채권 계약이라고 그죠? 근데 본계약은 매매 등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 등 물권 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 등 가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매매를 예약을 했어요. 당사자끼리 뭐요? 우리 장차 매매를 하자. 그죠? 미리 약속을 했다. 이때 예약은 뭐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일방 예약 체크할게요. 즉 매매를 예약하면 뭐요? 원칙적으로 뭐요? 쌍방 예약이 아니라 뭐요? 일방 예약으로 봅니다. 근데 일방 예약이 뭐냐? 본문에서 볼 거예요. 매매 일방 예약은 예약 완결권자가 뭐요? 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때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의 승낙 필요 없죠. 일방적으로 뭐요? 완결의 의사 표시만 있으면 당사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돼요. 여기 뭐요? 일방의 단독 의사 표시만 형성권이죠. 형성권이에요. 대표적 형성권. 그때 제척 기간에 걸리죠, 그죠? 그때 그 행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 완결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뭐요?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 제고할 수 있다. 그때 뭐요? 그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예약은 실효가 된다, 그죠? 갑니다. 예약의 의의는 설명드렸어요. 민법은 뭐요? 매매의 경우에 당사자 간의 예약이 있으면 뭐요? 일방에게 예약 완결권이 주어지는 일방 예약으로 본다, 그죠? 원칙적으로. 그때 예약 완결권자가 뭐요?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는 매매가 성립하죠. 따라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면 뭐요? 이 부분, 형성권을 가지고 지문화될 거예요. 이 부분,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뭐요? 민법 총칙 파트에서 형성권 파트에서 이 지문을 가지고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뜰 거예요. 그러면 기억합니다. 매매의 경우 우리 민법상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보죠. 그러면 이때 일방 예약은 뭐야? 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가 성립하죠. 그래서 형성권, 예약 완결권, 일방의 예약 완결권 형성권입니다. 자, 그러면 아는 거예요. 제척 기간에 걸리죠. 제척 기간에. 그때 약정으로 그 기간을 정하지 않는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줘서 완결의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 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뭐야? 그때는 예약은 실효된다고 하죠.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행사기간. 기간이 뭐야? 약정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한다. 약정이 없는 때는 몇 년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형성권의 경우 약정이 없으면 그 행사기간 원칙 몇 년요? 10년. 예. 민법 총칙이 있었잖아요. 그죠? 10년 내.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약 완결권은 뭐요?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형성권의 행사기간,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없다면 10년의 제척 기간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자의 완결권은 소멸한다고 하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매매 파트에서는 뭐요? 출제는 계약권과 담보 책임에서만 출제됩니다. 나머지는 출제되면 조문인데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지문을 메꾸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답은 계약권과 담보 책임. 주로서 담보 책임에서 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계약권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이 요 날짜에 체결이 됐다. 최종적인 매매 완결은 요 날짜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상 계약 당일날부터 뭐요? 누가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다 그죠? 통상적으로 원금의 몇 프로요? 10%를 계약금을 지급하겠죠. 자, 볼게요. 매매 당사 일방이 계약 당시에 검정 기타 물건을 계약 금액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가 뭐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약정으로 뭐요? 성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약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죠.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 해약금이기 때문에 일방이 뭐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일방이죠. 즉 매도인이 돼도 뭐요? 매수인이 됐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 법상 계약금이 매매 계약이 뭐요? 부수에서 지급이 됐다면 그 계약금은 어떤 성질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죠? 그 해약금이기 때문에 행사 시기는 뭐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죠? 따라서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후는 계약금의 해제는 불가능. 계약금의 해제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내용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체크하셔야 돼요. 앞서 법정 해제의 경우는 해제권 행사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법정 해제와 달리 채무 불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죠. 그죠? 채무 불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죠. 그죠? 채무 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즉 551조는 뭐예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죠. 따라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죠? 551조 규정은 계약금 해제의 경우는 적용이 없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의 성질력 체크할게요. 전형계약은 현상강고만이 요물계약이죠. 나머지는 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선계약이죠. 근데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당사자 간의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 수 없죠. 약정된 계약금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죠. 요물계약이란 말이에요. 요물계약.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치 않으면 뭐예요? 합의가 있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그죠. 계약금에 지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시험 출제됐어요. 당연히 뭐예요? 계약금 계약은 본계약인 매매 계약이 뭐예요? 부수에서 체결된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본계약이 실효되면 뭐예요? 당연히 종이니까 계약금 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일단 요물계약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물계약. 자, 그 다음. 그래서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당사자는 뭐야? 특약으로 위약 벌로서 지급할 수도 있고, 그죠? 위약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해약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우리 법 뭐야? 원칙적으로 뭐야?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뭐야?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죠? 당사자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 등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힘 봤죠? 계약금이 수수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시기가 뭐예요? 당사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그죠. 따라서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유는 계약금의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내용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판례요. 자, 교과서의 본문에 실린 판례는 이번 회차로 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상지를 보세요. 매도인이 왜 계약금도 받아놓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래서 뭐예요? 계약금을 배로 돌려주더라도 뭐예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폭등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해제되기를 원치 않겠죠. 요리조리 피하겠죠. 그죠? 계약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즉,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배액을 상환해야 돼요. 근데 이자가 요리조리 피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뭐예요? 급부까지 요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죠. 그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100을 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 표시에 뭐요? 계약금의 100을 뭐요? 어디까지? 이행을 제공까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즉, 매도인이 계약금에 한 해지를 하면 뭐요? 100을 제공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뭐요? 수령이 성공할 필요가 없죠. 그죠? 즉, 매수인은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수령치 않는다 해서 뭐요? 이를 공탁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제공까지만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시험하고 상관없이 내가 매수인이라면 이와 같은 계약을 해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어떤 기사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매매 계약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뭐요? 빠르더라도 뭐요? 보름 후나 한 달 내에 중도금 등을 지급하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뭐요? 계약금을 지급하고 바로 뭐요? 몇 초 내에 중도금까지 지급했다 그죠? 왜요? 이와 같은 계약금 100에 의한 뭐요? 해제 상환한 해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매수인이라면 더 폭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어떤 정보를 내만이 알고 있다. 매도인은 모른다 그죠? 그러면 계약금 해제를 막으려면 뭐요? 계약금 지급하고 바로 돌아서서 뭐요? 중도금까지 싸버리면 이제는 이와 같은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이례적인 어떤 계약의 어떤 쭉 과정도 폭등기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폭등기에서는. 자, 이 판례 기억할게요. 따라서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한다 해서 뭐요? 이를 공탁까지 할 필요 없죠. 100의 제공까지만 있으면 좋겠다. 자, 계약금의 종류요. 계약금은 수수가 됐을 때 그 성질은 다양할 수 있죠. 일단 손대지 마시고. 계약금이 수수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이 반대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죠. 당사자에 어떠한 계약이 있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계약금이 지급됐다면 최소 뭐요? 당사자에 어떠한 계약은 있었다. 증거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계약금은 증거금의 성질은 다 가집니다. 근데 우리 보면요, 원칙적으로 계약금으로 추정한다고 하죠. 그런데 당사자 약정에서는 뭐요? 위약금이 될 수 있죠. 위약금은 다시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 위약금도 있고 뭐요? 위약벌로서의 어떤 성질을 가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원칙적으로 뭐요? 위약금이 지급됐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채권 총론에서 이 부분을 조문으로 다시 심화봐서 그 조문을 다시 기억할 거예요. 위약벌로 그죠? 말 그대로 벌입니다. 위약벌로 수수가 됐다면 뭐요?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뭐요? 그 부분은 벌칙으로 몰수예요. 몰수가 되고 뭐요? 별도로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위약벌입니다. 위약벌로서 뭐요? 수수가 됐다면 그 부분은 몰수예요. 몰수. 별도로 뭐요?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뭐요? 위약금이 수수가 됐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또 채무불이행이 뭐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자, 일단 그런 정도면 일단 봤다 정도만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 심화반에 되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쭉 기억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효과로 갑니다. 해제. 해제니까 해제권자가 해제하면 계약은 뭐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자, 그런데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요? 언제까지만?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따라서 이행 후에는 계약금 해제는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행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도 이행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또 하나,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원인한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그래서 이거 소급해서 무효가 될 뿐 원상회복 의무라든지 손해배상은 있을 수가 없죠.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세 가지가 다 발생하는 게 뭐죠? 법정해제죠. 즉 채무불이행을 위해서 채권자가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행을 하면 원상회복 의무, 엔더 뭐요? 채무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약정해제는 뭐요? 똑같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행을 하면 원상회복 의무까지는 발생하지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계약금 해제는 이행도 있기 이처이기 때문에 계약만 수업에서 모여야 될 뿐 원상회복 의무라든지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계약금이 수수가 되었더라도 뭐요? 당연히 내가 채권자라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뭐요? 채무를 불이행하면 법정 해제권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금의 수수가 있더라도 뭐요?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요? 해제권 행사를 통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가 반복된다. 그죠? 약정 해제권 유보가 있더라도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똑같아요. 계약금이 수수가 되었더라도 뭐요? 당연히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 자, 판례는 우리가 심화반에서 쭉 검토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조문으로 갑니다. 조문. 이 부분이 답으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매매 파트너는 답은 담보 책임이 주로 될 거예요. 아니면 계약금에 관한 논점이 지문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섞였다면 구책을 5개 지문을 뭐요? 하기 위해서는 구책으로 섞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 상조 갑니다. 비용, 매매를 하려면 비용이 있죠. 그죠? 그 계약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원칙요, 쌍방이 균분구죠. 다만, 민법상에는 채권법은 계약 자유죠. 임의입니다, 임의. 합의로 그 비용을 매도인 내가 다 부담하겠다. 매수인이 다 부담하겠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기출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파트까지만 보죠. 예.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는 판례 등의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요물 계약으로서 주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게 영향이 없다. 자, 틀렸죠? 요물 계약까지는 맞죠? 그 뭐야? 본계약이 부수적으로 체결되면 뭐야? 독립한 계약이 아니라 종된 계약이죠. 본계약인 주계약이 실효되면 종된 계약이 뭐야?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위약벌. 위약벌은 위약금과 다르다. 그죠? 위약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위약벌이고 뭐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도 있다. 아직 설명이 안 됐습니다. 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뭐야? 가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요. 근데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네,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판례 안 했어요.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뭐요? 허가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인 계약도 계약금에 해제할 수 있다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계약은 수업에서 무효가 되나 이행전이고, 이행전이 되면 원상회복 의무 있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하지 못한다죠. 그죠? 못한다. 따라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뭐요? 그 판례 부분이 답일 겁니다. 그래서 심화반에서 이 질문을 다시 또 완벽하게 해설할게요. 조문까지만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자, 매매의 효력으로 갑니다.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유상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는 매수에 대해서 매매 목적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쌍방은 쌍무격이죠. 원칙적으로 쌍방임은 동시 이행관계. 자, 그 다음. 요 조문은 뭐요? 아예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압니다. 매매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가실의 수취권자. 인도 전에는 누가 수취권자입니까? 매도인. 따라서 매수인은 수취권 없죠. 그렇지만 인도 전일자도 뭐요? 대금이 완납된 경우 뭐요? 그때는 매수인 수취권자죠. 가실까지는 맞습니다. 여기서는 대금의 이자만 갑니다. 자, 보세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인관계다. 그죠? 그런데 매수인이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았어요. 그때는 공평의 원칙상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죠. 인도받은 날로부터 돈일 거죠.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당사자비로 외상으로 먼저 팔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대금 지급에서 기한 인도는 거래하지 않다. 목적물을 먼저 이전한 데는 뭐예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때 이자를 붙여서다. 그죠? 언제부터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서. 자, 매도인의 의무 쭉 그냥 논으로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매도인은 약속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뭐예요? 약속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특약이 없으면 양자의 동시 이행 관계의 논입니다. 그다음 민법 총칙이요. 매매 목적물로부터 뭐요? 가실이 생겼다면 인도 전에는 뭐요? 매도인이 수취권자. 다만 인도 전일지어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그때는 매수인이 수취권자. 이 부분은 민법 총칙 문제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약속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평의 원칙으로 가서 조문을 이해하면 돼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언제까지냐? 매매의 경우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간이 뭐예요? 정해져 있다면은 공평의 원칙은 뭐예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도 뭐예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거로 뭐예요? 일단은 추정한다. 그죠? 별도의 약정이 없어요. 즉 동시행 관계니까. 일방의 의무 이행이 언제까지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뭐예요? 상대방의 의무 이행은 뭐예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뭐예요? 쌍무니까 동일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입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뭐야? 별도로 외상으로 지급할 수 있죠. 그죠? 외상으로 팔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대금 지급 장소. 이 부분 보세요. 매매 대금 지급 장소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죠. 근데 합의가 없다면 대금은 돈을 지급하는 거다. 그죠? 특정물입니까? 불특정물이요? 불특정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총론에서 이미 지나쳐 왔는데 기억만 안 날 뿐이에요. 특정물의 인도는 뭐예요? 원칙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변제 장소가 됩니다. 467조. 그런데 불특정물의 인도가 급부의 목적이 된 때는 뭐예요? 채권자의 현주소지입니다. 대금이니까 불특정물 맞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예요. 그런데 공평의 원칙상, 자 보세요. 중고차를 사고 팝니다. 매도인이 차 키를 넘겨주죠. 그럼 대금 뭐예요? 당연히 그 장소에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그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게 맞다는 게 공평이죠. 그런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답으로는 안 하니까. 자, 그 다음 앞부분도 우리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금전이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이라면 뭐요? 원금만이 아니라 법정이자를 가산인데 언제부터요? 받은 날로부터죠. 쭉 매매도 똑같아요. 매수인이 이미 뭐요? 목적물을 먼저 인도받았다면은 대금은 뭐요? 인도받은 날부터 뭐요?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서 그죠. 다만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합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 계속요. 손대지 마시고 타인 소유의 목적물도 매매 목적물이 된다. 그죠? 그때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자가 있어 매수인이 권리를 뭐요?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죠? 그럼 내가 매수인이라면 약속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겠죠. 그때는 매수인은 그 위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거절할 수 있다. 그때 매도인이 뭐요? 그러면 담보를 제공하면 그죠? 담보를 제공하면 그때는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위험 부담이 담보로서 메꿔지기 때문에. 이 경우 그래서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한다. 그죠? 내가 매수했더라도 취득한 소유가 잃어버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겠다. 그럼 내가 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지급하지 말고 그러면 일단은 공탁을 하죠. 그죠? 공탁을 해뒀다가
제3자와의 다툼이 뭐예요? 해결되면 공탁권부터 내가 매매 대금을 받으면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공탁해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정도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눈으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매매가 완성되려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야? 매수인이 수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수령 안 합니다. 이런 뭐야? 수령 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요겁니다. 매매는 주로 여기서 뜹니다. 담보 책임. 자, 여기 보세요. TV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매는 일단 뭐요? 성립을 했어요. 매매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를 사고 팔았어요. 근데 내가 사고 보니까 뭐요? 이게 500만 원 가치가 없어요.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계약이죠. 그런데 그 대금의 등가성이 끼어졌다 그죠? 즉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등가성이 끼어졌죠. 그때 일정 요건 하에서 뭐요? 이와 같은 매매의 특징인 등가성 유지를 위해서 일정 요건 하에 매도인이 뭐요? 법이 정하는 책임을 매수인에게 부담합니다. 이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려면 뭐요? 일단은 갑을 간에 뭐요? 매매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매매가 무효라면 뭐요? 담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을 것. 따라서 우리가 유권대리, 묵권대리 중 표현대리를 따지려면 뭐야? 일단은 대리 행위 자체는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뭐야? 물으려면 일단은 매매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 처음부터 매매가 무효라면 뭐야? 그때는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때는 매매가 처음부터 없죠.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뭐예요? 이거는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지 담보 책임이 있을 수가 없다. 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을 일단은 개념을 설명했어요. 자, 성질 보세요. 매매가 있으면 뭐야? 매수인은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을 한다고죠. 또는 TV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죠. 근데 그 취득한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매의 등가성 유지를 해서 뭐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책임을 뭐요?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하죠. 체크할게요. 법정 무과실 책임이요. 채무 불행체인과 달리 고의가실 필요 없죠. 법이 정하는 요건만 구비되면 무조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법이 정하는 일정한 책임을 집니다. 이를 담보 책임이랍니다. 이 같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나머지 임대차 등 뭐요? 유상계약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체크할게요. 이와 같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목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담보 책임이 성립하려면 매매 계약은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 체크할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한번 질문화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매가 뭐요?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 또는 강행법기 위반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갑을 간에 매매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이행자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 경우에는 뭐예요? 원인 없는 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만 생길 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와 같은 뭐예요? 주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뭐예요? 매매 계약이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는 뭐예요? 그때는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에 반한 문제 또는 뭐예요?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문제될 뿐 담보 책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억할게요. 일단은 뭐예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 계약이 불성립했다면 뭐예요? 아무런 문제도 생길 수 없고 무효라면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 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런 문제만 발생할 뿐 담보 책임이 있을 수 없다. 이 부분 안 해도 돼요. 이 부분까지만.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을 것.
그다음 손대지 마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죠. 별개다, 그죠?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요. 따라서 좀 이따 볼까요? 매매 목적물은 반드시 매도인 소유일 필요 없죠. 타인 소유의 권리도 매매 목적물이 된다, 그죠?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약속된 권리를 취득해서 뭐요?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뭐요? 채무자인 매도인의 기책으로 이행불능이 됐다. 이행불능은 매도인에게만 관한 채무불이행이 되죠. 그때 매수인은 뭐요?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 뭐요?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건이 다릅니다. 이 경우 담보 책임을 물으려니까 뭐요? 570조 단서에서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채무불이행과는 별개죠.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면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한마디로 뭐요?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다, 그죠? 그래서 담보 책임 성립 여와 상관없이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 책임을 뭐요? 물을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뭐요? 별개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민법 총칙부터 뭐요? 시종 계속되는 논점이에요. 민법 총칙 돌려볼게요. 사기와 착오는 별개죠. 원칙적으로 표의자는 각각 요건을 입증해서 뭐요? 선택적으로 사기 취소,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착오와 담보 책임 별개죠. 따라서 담보 책임과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하고 착오 취소 별개죠. 따라서 해제권자가 뭐요? 해제한 이후라도 매수인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다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따라서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입니다. 담보 책임이 뭐야? 성립치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판례는 일단 요번에 참 넘어가고, 자, 개별적인 담보 책임을 봅니다. 먼저 권리가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입니다.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뭐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죠, 그죠? 그런데 매수인은 뭐요? 약속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 그죠? 또는 넘겨받았는데 그 소유권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 그때 매도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서 뭐요?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줍니다. 즉,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 두 문자를 딸게요. 예. 토지가 A 소유입니다. 그런데 갑이 뭐요?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죠? 가능합니다. 반드시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매매 계약은 뭐요?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하는 의무 부담행위죠. 채권 계약인 의무 부담행위. 따라서 무권리자도 계약을 유하게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 소유에 속하는 뭐요? 이와 같은 토지도 뭐요?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매도인은 뭐요? 약속한 대로 그 소유권을 취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근데 이전하지 못하면 뭐요? 법적 책임을 져야 되죠. 해볼게요. 그래서 569조는 타인 권리가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조문이고, 그래서 그러면 약속된 대로 뭐요? 재산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돼요. 근데 이전 못하면은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걸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뭐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줄게요. 이때 매수인은 보니까 모든 매수인이죠. 선의의 매수인에 제한 없죠, 그죠? 네. 보세요. 내가 토지를 샀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내 것을 할 수 없다. 그럼 계약이 의미가 없죠. 따라서 처음부터 뭐요? 그 목적된 토지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뭐요?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매수인은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으면 안 때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뭐요?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이. 즉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뭐요?
권리 전부가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이 약속된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선악불문하고 뭐예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뭐예요?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자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이. 일단 571조는 요번에 참 넘어갈게요. 571조 넘어가시고 571조는 일단 상대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571조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본문 보세요. 본문 권리 전부가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관계로 인해서 매도인이 그걸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책임을 570조에서 572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 그죠? 자, 갑니다. 책임의 내용. 매수인은 선악불문입니다.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모든 매수인이요.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선의의 매수인만. 그 다음,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행사 기간이 제한이 없다.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소유권은 소멸시 안 걸리죠. 그죠? 근데 소유권을 취득 못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담보 책임의 매수에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즉, 소유권 전부를 취득 못 한다. 그죠? 그때는 매수인의 담보 책임의 주장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 다음 571조는 우리가 심화반에서 볼게요. 571조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본격적으로 안 다뤄집니다. 자, 금방 571조는 570조는 권리의 전부가 제3자에게 속했죠. 자, 언제 볼게요. 가별간에 토지 1000평의 매매가 있었어요. 그 중에 100평이 제3자 소유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노력했지만 900평까지밖에 인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권리 전부를 취득 못하고 일부만 취득했죠. 그때 매도인이 매수인에서 지급하는 채무를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담보 책임 봅니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의 매수인 제한 없죠.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매수인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나는 1000평을 샀죠. 근데 결론적으로 얼마까지만? 900평까지밖에 소유권 취득 못했죠. 당연히 100평은 소유권 취득 못했기 때문에 100평에 대한 대금은 돌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선악불문하고. 자, 그 다음에 2항. 근데 보세요, 2항. 내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1000평이 필요해요. 1000평이 없어서는 사업을 못합니다. 이 경우 전화의 경우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치 아니했을 때 선의의 매수인 거기다 체크하시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선의의 매수인만 해지할 수 있죠.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 못합니다. 자, 앞에서 권리 전부가 제3자에 속합니다. 그때는 아예 하나도 소유권을 취득 못하니까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때는 선악불문하고 모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일부는 소유권 취득했죠.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선의의 매수인만. 근데 악의 매수인은 알고서 매매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선의의 매수인은 체크하시고 계약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에 의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573조 권리행사기간 제목 문제 보시고 이와 같은 담보 책임 언제까지만 매수인이 매도에게 물을 수 있냐? 1년 내입니다. 1년 내 체크할게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담보 책임의 주장은 1년입니다. 1년. 1년이요.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외울 필요 1년만 쭉 하시면 돼요. 1년. 근데 권리 전부가 제3조 속했죠. 그때는 뭐야? 소유권을 일체 뭐야? 한두 치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권리 행사 기간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네, 제한이 없다. 자, 우리가 심화반에서 이 부분을 제가 도표로 정리해가지고 뭐요? 그때 나눠드릴게요. 일단은 여문의 차에서는 큰 틀 위주로 조문을 그냥 일단 애울려 하지 마시고 일단 기억하는 식으로 설명만 드릴게요. 이 경우 1년 낸대, 그죠? 언제부터 1년이냐? 선이잖아, 뭐야? 안날로부터. 악이잖아, 뭐야? 계약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앞으로 담보 책임이 똑같아요. 선이자인 경우 뭐야?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이잖아, 뭐야? 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먼저, 내가 1000평을 샀는데 900평까지밖에 소유권 채무 못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당연히 모든 매수인이다, 그죠?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대금 감액은 모든 매수인이에요. 그 다음, 그럼 내가 사업상 반드시 1000평이 필요해요. 잔존부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뭐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는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사실을 알았던 악이잖아, 뭐야?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못합니다. 대금 감액은 뭐야? 모든 매수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떴던 게 뭐야? 권리의 일부가 제3자에게 속한 경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른 시험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담보 책임은 언제까지만? 1년 내까지만, 그죠? 그때 선의자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이잖아, 뭐야? 계약한 날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기가 제목 미쳐볼게요. 1000평을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야? 청량해보니까 1000평이 아니에요. 1000평으로 해서 뭐야? 대금을 정했는데 청량해보니까 9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뭐야? 한 박스를 우리가 100개씩 약속해서 샀죠. 수량을 정해서, 그죠? 근데 나중에 박스를 이렇게 보니까 90개밖에 없더라고요. 이와 같이 수량 부족 또는 뭐야? 일부 멸실의 경우에, 자, 앞서 봤던 뭐야? 전 2조의 규정은 수량 지적 매매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에 뭐야? 이미 멸실된 경우에, 자, 척각기업. 매수인이 그 부족 등을 알지 못한 때. 따라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야. 담보 책임은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이, 그죠? 처음부터 이와 같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등은 뭐야?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 수 있죠. 대금 감액, 그 다음에 뭐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해제. 해제와 별도로 손해했으면 손해까지, 그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매수인.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실 알지 못한. 자, 본문 보세요. 따라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뭐요? 선의의 매수인 척할게요. 선의의 매수인.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인만 매도인에 대해서 뭐요? 그에 따른 대금 감액을 해달라고 그러죠. 또는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권리 행사기 1년이죠. 선의자니까 뭐예요?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한 물건 등이 있는 경우. 자, 여기 보세요. 어리 토지를 매수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토지에 뭐요? 이자가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취득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 그죠? 그때 이자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등의 뭐야? 목적이 된 경우에 체크할게요. 매수인을 알지 못한 때. 그래서 선의자가 되죠. 예, 선의자입니다. 또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사실을 알았던 악의자라면 뭐야? 이 같은 담보 책임 주장 못해요.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사실 알고도 매수했다, 그죠? 그때는 담보 책임 주장 못합니다. 선의의 매수인이 이로 인해서 뭐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면 해제할 수 있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 경우 아니면 뭐예요? 손해배상까지만. 자, 이 양은
1항 자체만 이해하시고 2항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전항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뭐예요?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임차권이 있더라도 제3지 경영할 수 있죠. 채권이지만 그죠? 그때는 지상권 등이 있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1항 2주로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제한물건의 존재로 인해서 뭐요?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때 선의의 매수인만이 그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아니면 손해배상까지. 자, 본문갑니다. 당연히 행사기간은 1년이죠.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책임의 내용. 선의의 매수인 체크하시고 선의의 매수인은 이 같은 제한물건 등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아니면 뭐요? 손해배상까지만. 행사기간은 1년입니다. 안날로부터 1년. 자, 그 다음 576조 체크표 하시고 토지 매수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어요. 근데 그 토지에 A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당권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일단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뭐야? 사후에 실행이 돼서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죠? 예를 들면 그때는 이 사람은 뭐야?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뭐야? 취득하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약이 없던 걸로 해지하고 뭐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내가 저당권이 있음을 뭐야? 알았던 몰랐던 당연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누가 소유자입니까? 가입 소유자죠. 당연히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을이라면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내가 매수한다는가? 안 해요. 근데 보통 매수하는 건 뭐야? 채무를 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죠. 그죠? 하여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시가가 뭐야? 10억짜리인데 저당권이 뭐야? 1억밖에 없더라. 매수하도록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꿈에도 생각지 않은 뭐야? 1억 때문에 저당권이 실행돼서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죠? 자, 볼게요. 그래서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도 뭐야? 담보물권이죠. 그죠? 담보물권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여튼 저당권은 전세권의 행사를 해서 매수인이 동그랗게 선의자가 안 붙었죠. 따라서 모든입니다.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이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 이런 때는 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즉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모든 매수인. 그 다음 그런데 내가 매수인이라면 뭐야? 1억밖에 저당이 안 잡혀있죠. 그래서 10억을 날리기보다 내가 1억을 대신 변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자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는 뭐예요? 당연히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전이하의 경우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겼죠. 손해를 받는 데는 자, 매수인 앞에 선의자가 안 붙었죠. 그죠? 예. 모든 매수인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577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두 문자 이렇게 일단 적을게요. 요 특징만 하면 뭐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포석하면 돼요. 여기 뭐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매도인이 그 목적된 것을 지내서 매수인이 이전 못한다. 그죠? 그때 모든 매수인입니다. 모든 매수인이. 그래서 모든이라는 건 뭐예요? 선악불문이죠. 선이 악이 불문하고 모든 매수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권리 전부가 제3자에 속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권리 일부만이 제3자에 속하죠. 그래서 매도인이 그 일부를 취득해서 이제 못하면은 모든 매수인이 뭐예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 뭐예요? 금방 봤던 576조예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 그때 뭐예요? 모든 매수인이 뭐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내용은 누구만이? 나머지는 뭐요? 나머지는 모두 뭐요? 선의의 매수인만. 나머지는 선의의 매수입니다. 자, 보세요.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선의 매수인만. 그 다음에 뭐요? 권리 일부가 제3자에게 속한 관계로 인한 경우요. 해제, 손해배상은 누구만이? 선의의 매수인만. 그죠? 나머지 수량 부족 등 다 누구요? 선의 매수인만. 그 다음에 제한물건의 존재로 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누가요? 선의의 매수인만. 그래서 이 경우는 뭐야? 모든 매수예요. 나머지는 뭐야?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또 하나요. 행사기한이에요. 요거 두 개는 뭐예요? 아예 소유권을 하나도 취득 못했죠. 따라서 권리 행사기간 제한이 없다 그죠. 따라서 권리 전부가 제3자 속에서 아예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담보책임 행사기간 제한이 없어요. 요것도 똑같아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은 뭐야? 아예 취득한 소유권을 다 날려버렸어요. 소유권 취득 못했죠, 아예. 그때는 뭐야? 담보책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행사기간이 몇 년이요? 1년이다, 그죠? 나머지 다 행사기 1년이요. 선의자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뭐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포섭이 돼요. 이것을 적어두시고 뭐요? 요 생각하에 쪽 조문을 읽고, 그죠?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요게 맞춰서 지문화를 뭐요? 풀면은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이것을 벗어난 거 없어요. 처음에는 요 부분이 익숙치 않지만은 몇 번 조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 권리하자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소유권을 뭐요? 잃어버리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뭐요?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시돈으로 소유권 상실을 막았다, 그죠?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권리행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판례는 다음 회차에 심화반에서 깊이 설명드릴게요. 따라서 매매의 경우 담보책임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우리 심화반부터 계속 외울 건데 일단 기본반에서 뭐예요? 큰 틀.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도인이 권리치에서 매수인 이전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매도인이 거부를 취해서 이전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 행사로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뭐예요? 모든 매수인이, 그죠? 모든 매수인이 전부,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해지할 수 있고,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대응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으로 인해서 뭐예요?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린 경우 등은 손해배상 해제를 할 수 있다.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모두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담보 책임. 그 다음, 이 어떤 담보 책임 언제까지? 소유권을 아예 취득 못했죠. 권리 전부가 제3자에 속한 경우죠. 그 다음에 저당권 행사로 취득한 권리 전부를 잃어버렸다, 그죠? 그때는 담보 책임 행사에 제한이 없다. 근데 나머지는 권리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행사 기간은 다 몇 년이요? 다 1년. 1년인데 선의자는 뭐요?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뭐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두시고 뭐요? 쭉 연습하시면 몇 분만 연습하시면 조문을 기억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물건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으로 이어서 진행합니다.